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정상 거래가 시작됐죠.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여부 그리고 미국의 재정결벽 협상에 대한 관망세가 우위를 보이면서 3대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종가 들어서 낙폭을 줄여주면서 나스닥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친 반면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세한 점검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봐드리죠.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부터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끝내고 오랜만에 정상 거래를 시작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과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특수 효과도 끝이 났습니다. 잠시 잊혀졌던 재정절벽 문제가 다시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위기도 여전히 우려를 빚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브뤼셀에 다시 모였는데요. 하지만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 부채 감축 방법론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와 구제기금을 통한 국채 조기 상환 등의 방안이 재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에너지 관련주와 이동통신주가 부진했고 주요 기술주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주가가 번스타인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덕에 3% 이상 올랐고 페이스북과 야후가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와 0.2%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엿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랠리 부담이 더해지며 그리스의 지원안을 매듭짓기 위해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이날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합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다만 독일 재무 차관이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기대감을 낳았습니다. 연휴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들 간에 재개될 2차 협상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오전 백악관이 재정절벽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미국 소비가 최대 2천억 달러나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7%포인트나 낮출 것이라고 밝힌 비관적인 전망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이었습니다. 영국은 0.56%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79%, 0.23% 하락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재정절벽이 수비 감소로 이어져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4%나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경제회의 경제자문위원회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소득세 감면 조치가 중단된다면 세율 인상만으로도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이 2013년 2천억 달러 가깝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서 경기 자신감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산층 세금이 늘어남으로써 줄어드는 소비로 인해서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7%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구의 세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늘어난다며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인 98%의 일반 가구와 97%의 중소기업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재정 논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 연휴를 끝낸 이번 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백악관에서 다시 만나 재정절벽 해결하기 위한 2차 협상에 돌입합니다. 26일 또 한 번 다시 회동하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방안에 대해서 합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독일 채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동결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6일에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가 이를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이 이날 지원 재개를 승인할 경우 그동안 집행이 유보됐던 3차 집행분 315억 유로를 포함해 총 440억 유로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캄페터 차관은 국제통화기금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 상각에 대해 반대한다며 상각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비단 독일만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쟁 성장률 목표치가 7.5%를 넘어서 내년에는 8%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3, 4분기보다 나을 것이란 분석이 확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반등 추세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중국 정부는 12월 초에 중앙경제 업무회의를 열어
2013년 국내 총생산 성장 목표 등 거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GDP 목표치는 올해와 같은 7.5%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3, 4분기까지 둔화 추세를 벗어나서 4,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 확실하며 이 때문에 연간으로는 7.5%를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18차 장 대표회의에서 중국의 소득이 2020년까지 10년간 2배로 뛰기 위해서는 매년 평균 6.8% 성장을 해야 하며 이 때문에 12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엔 7.5%, 다음 계획 기간엔 6.5% 성장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8%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베를린치 중국지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겠지만 수출 및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조와 기저효과 등으로 8%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8.3%, 하반기에는 8.1%의 전고 후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22일부터 시작된 나흘간의 기록을 보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데 이런 우려가 나온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도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의 소비 시즌이 추수감사절 연휴의 매출 증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통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의 매출 호조, 특히 이제 온라인 업체를 중심으로 비교적 현재 좋은 추세가 현재까지도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내용을 보면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연휴의 11월 매출은 6.7%가 증가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서 12월 한 달 동안 연말 매출은 추수감사절 매출의 6.7%에 못 미치는 6%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재정절벽 협상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들이올 경우 12월 한 달 매출이 추수감사절의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현재 좀 고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미소매협회의 매트 셰이 회장은 정부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북돋을 수 있도록 현재 촉구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 절대적으로 보면 아직 온라인 매출이 전체 오프라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출의 신장세가 나타나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산타 랠리까지 이어지는 현재 소비 시즌의 내용을 미국의 유통업계는 가장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추수감사절 시즌 업계 명암은 어떻게 갈렸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사를 잘한 업체도 있고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소비 시즌을 찾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미 경기의 70%를 이 소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여다봄으로써 올해 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의 수치를 미리 점쳐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 저녁 시간에 비교적 일찍 영업 시간에 들어갔던 월마트나 토이저러스, 타겟, 그다음에 새벽 0시에 그 목요일 개장을 발표했던 메이시 백화점이 비교적 쇼핑객들을 많이 끌어모은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JCPenney는 목요일 새벽 영업을 하지 않고 금요일 아침 6시에 조기에 영업시간을 앞당겼는데요. 새벽 시간에 쇼핑객들을 놓친 부분이 매출 신장이 경쟁사 대비 현재 조금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시즌의
다른 점은 올해는 10월 말쯤에 태풍 샌디가 상륙을 하면서 11월 초 동일 점포 매출이 크게 신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11월 매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난해 추수감사절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현재 소매업계는 관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백악관에서 재정절벽 협상 불발이 되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1% 초반에 그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요. 네, 앞서 강동석 아나운서가 잠깐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강원 전략을 같이 현재 백악관이 병행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악관의 국가경제회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재정절벽 협상이 연말까지 불발되고 내년에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1.4%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을 다시 백악관에서 꺼낸 이유는 이번 주에 있을 하원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의 협상 카드에서 비교적 합의를 빨리 도출해 내고자 하는 원만한 압박 카드라고 읽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시 감세안이 그대로 종료될 경우 소비 지출의 2천억 달러의 감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질 소비는 1.7%가 내려갈 것으로 현재 백악관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미국의 유수의 경제 전망기관과 현재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소비 지출 2천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217조 원가량이 줄어드는데 이는 추수감사절 소비의 4배 정도 수준으로 막대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 그 다음에 개인소득 20만 달러 연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증세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 이런 점을 관찰하고자 이런 좀 어려운 내용들, 이런 보고서 내용들도 간간히 현재 언론에 흘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소식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윤곽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네.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바오바 성장 8%를 그대로 현재 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확한 수치는 다음 달 있을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앙경제 업무회의라고도 현재 불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확정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차 당대회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 성장률을 2배로 키우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연평균 성장률은 약 7.2% 수준으로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현재 잡지 않은 7.5% 수준으로 현재 잡힐 것으로 중국의 충칭상보가 현재 보단 자료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총서기가 경기 부양 카드를 언제 꺼낼 수 있을지가 중국 상하이 증시를 비롯한 중국 증시에는 커다란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현재 시진핑 리커창 체제의 리커창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의 3대 지표로서 전력 사용량과 철도 운송량, 은행 대출 총액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10월 수치로 보면 전력 사용량은 6%가 늘어났고 철도 운송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신장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은행 대출 총액은 다소 현재 줄어드는 수치로 나오고 있어서 약간의 경제 지표는 엇갈린다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즌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양 시장 모두 3거래일 만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로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 영향을 코스피 지수가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장 초반에 비교적 상승 랠리 0.4%대까지 상승세를 키웠다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아쉬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어제장 2.8포인트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0.16% 하락한 1908.5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전환이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함에 있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 주는 모습 보였는데 장 초반이 아닌 장 중에 약간은 하락 반전되면서 지수도 역시나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점차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총이 올라갈수록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어제장 보여줬던 하루였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 보신다고 한다면은 외국인이 강원랜드에 대해서 가장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272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역시나 증설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외국인에게 작용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180억 원대, 그리고 LG화학 114억 원대, LG전자 94억 원, 그리고 홀테신라에 대해서 9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LG 관련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거 어제장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삼성그룹과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매수세 역시나 보였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제일모직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외국인은 LG 그리고 삼성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으로 매수세 보였다라는 점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교적 큰 금액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530억 원대 외국인 매도 우위,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카드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호텔신라, 금호석유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기관은 오히려 LG 관련 그룹주에 대해서는 좀 매도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양 그룹, LG그룹과 삼성그룹에 대한 매매 패턴이 약간은 좀 엇갈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정치 테마주에서 상한가와 하한가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과 또 박근혜,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먼저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네. 어제장 2.5포인트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0.5%대의 하락세 보였다라는 거,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대비해서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선 관련 테마에 있어서 약간은 좀 우려감이 커졌다라는 거, 물론 관련된 업종과 종목 쪽으로는 급등서 나왔지만은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따른 영향력, 코스피가 하락 반전 이후에 코스닥 역시나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 심리가 약간 불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은 변동폭이 커졌다라는 거 어제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코스닥 중소형주에서는 좀 변동폭이 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강세를 이어가던 전기전자, 대형 IT주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더라고요. 네, IT 업종은 좀 부진했지만은 그래도 네. 그동안 좀 약세 흐름 보였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이 목재, 철강 금속, 운수 장비, 보험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이 어제장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특징적이었다라는 것은 철강 금속 업종이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상당히 오래간만에 보였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 갖고 음식료, 통신, 금융 업종에 대해서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한 업종별 수급상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수 매수세에 들어갔는데, 화학 업종 외국인이 15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이 25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고, 운수 장비 업종 마찬가지로 외국이 280억 원, 기관이 2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증권이라든가 보험, 유통업종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수 매수세에 들어왔는데,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200억 원대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급이 약간은 좀 달라졌다라는 거 역시나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특징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강원랜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증설 효과에 따른 내년도 실적 개선 모멘텀이
점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13% 넘는 급등세 보였고 나머지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동반 급등세 보였지만은 강원랜드 쪽으로 수급이 약간 쏠리면서 생각만큼 많은 큰 상승 랠리는 이어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강원랜드를 필두로 한 카지노 관련주들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투자 심리가 활발하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종이 좀 강했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운송, 금융, 건설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이 어제장 보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담배, 제약,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 흐름 보였고 역시나 업종별 흐름보다는 테마별 흐름이 상당히 좀 엇갈린 양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 그리고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급등세를 보였고 또 공통적으로 약간은 정책이 겹치는 뭐 고용이라든가 세용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정책과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어제장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어제장은 테마주 흐름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이 좌지우지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 안철수 관련주 어제 정말 줄줄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안랩 같은 경우 지난 9월 달에 이 최고가 13만 원까지 오르던 종목이 어제 종가가 35,250원에 끝나기도 했는데요. 미처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 어떤 대응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까요? 네,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고 또 어려운 그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계속적으로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 시점 이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가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관심이 가진다라고 한다면 관련주들 다시 한번 급등 양상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자진 사퇴 이후에 약간은 단일화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적극적인 지지가 되지 않는 한 약간은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은 약간 모멘텀에 있어서는 악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선거 쪽까지 좀 갖고 가면은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진 사퇴 이후에 이 관련주들에 있어서 테마성 재료는 완전히 좀 소멸되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에 뭐 관련 종목들이 기업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소문, 뭐 뉴스로 인해서 오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크실 것 같은데 정치적 이슈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는 건 좀 불가능하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우선은 뭐 지금 워낙 그 다른 그 정치적 테마 관련주들 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테마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급이 안철수 후보 관련주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선거 관련주로 굳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과 공약에 있어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업종과 테마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시점 고용이라든가 유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들어가는데 약간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정밀이라든가 고용 관련주, 뭐 지역적으로 세종시 관련주들도 전략적 요충주로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거철에 있어서 이슈가 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인물 관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라든가 이러한 변화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삼성전자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간 이 양봉이 나왔었는데 어제 2% 좀 급락이 크게 나오기도 했죠.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그 주요 원인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전자 140만 원대 돌파 이후에 약간은 부담감은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상 최고가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 기대감도 물론 작용했지만은 미국의 이 쇼핑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쪽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역시나 약간 좀 하락 쪽으로 무게를 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갤럭시 노트2가 상당히 판매량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은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여기서 추가 반등은 있겠지만은 대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약간 힘에 붙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하지만은 IT 대형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좀 주춤할 때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기와 삼성 SDI 최근에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상승 탄력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품주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것이 지금 시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더 필요할 때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지금 직접 업종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유전자 업종에 대한 쏠림이 약간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수급이 다른 업종 쪽으로 전이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약세 흐름 보인 업종 쪽으로 강세 흐름 보일 가능성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철강, 금속 어제장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약간은 지금보다는 상승 탄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이라든가 뭐 철강 그리고 조선 업종 쪽으로 그리스발 여러 가지 좀 화제성 재료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해장 같은 경우에는 업종 순환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종별 순환매 가능성 염두에 두고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어제장 이슈들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 하한가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쏟아졌는데 이런 정치 테마주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선이 좀 다가오면서 사실은 그 인물 관련한 테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께 좀 자제 말씀, 투자에 대해서 좀 자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러한 구간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이제 사퇴를 좀 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관련주들은 좀 하한가를 가는 모습이고 문재인, 박근혜 관련주들은 상한가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여전히 그 인물 관련한 그러한 테마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을 때, 매도를 할 수 있을 때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일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테마에서 약간이 좀 순환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SNS 관련이라든가 일자리 관련이라든가 노인복지 관련 테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그 대선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 테마주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앞으로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섹터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재 뭐 인물 관련한 그러한 테마들보다는 또 실적이 기반이 되고 본연의 그 사업적인 부분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잘 찾아본다면 오히려 이제 테마성의 그러한 변동성을 같이 취하면서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련해서 어제 변동성을 좀 준 종목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세운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의료용 치관이라든가 책 유도관, 의료용 흡인기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그런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주력적으로 생산하는 뭐 의료용 흡인기라든가 의약품 주입기 이런 부분들이 좀 대표적인 고부가 제품군에 좀 속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수입 의료기기 대체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고부가 제품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하면서 원가 절감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현재 20%에 달하는 고수익의 그러한 구조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래서 현재 충분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좀 노령화 사회로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봤을 때도 동사의 어떤 사업적인 그런 환경 자체가 좀 우호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국내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7% 이상씩 계속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꾸준한 좀 성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 미국의 FDA라든가 캐나다 쪽에서 인증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좀 신뢰성이 있는 제품을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형 성장도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러한 수익성을 또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차입금 상환이라든가 부채가 감소가 되면서 재무구조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매출의 증가 부분, 실적 개선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 지금 경제가 약간의 불황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후보가 또 제시를 했던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이러한 부분들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안철수 후보가 또 사퇴를 하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가 지금 양자 구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한 문재인 측에 관련한 그런 정책과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또 변동성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사에 주목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이평선이 좀 실험돼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이런 대선 관련해서 좀 변동성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됐고요. 장중에 이런 장대 양복을 좀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매물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험 매물을 좀 맞은 상황이긴 한데요. 추가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에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전일 종가였던 3,57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고점이 있던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어제 변동성 컸지만 실적에 기반되는 정책 관련주에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관련 종목으로 세운 메디칼 살펴봐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소폭 밀리면서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쳐서 뚜렷한 방향성 찾기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황 단기 또 중기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국이 올랐지만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생각보다 올라가기 힘들다. 좀 한계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제 예상대로 이제 마이너스 음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큰 건 아니었습니다. 겨우 빠진 폭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대신 좀 음봉이 좀 길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현재 구간을 반등 구간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점 매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은 일단 다시 한번 1900선 이하 지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생략하겠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아마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라인을 그려봐도요. 일단은 이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어떻습니까? 현재 하락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계속 이제 교차하면서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고점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00선에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1960포인트대 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던 것이 이제 1940포인트대 그리고 어제 오늘 해서 이제 대략 한 1910포인트대 아마 이렇게 올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건 뭐냐. 마지막 고점 매도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00선에서 못 던진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반등 나올 때마다 제가 던지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말을 안 듣고 1860선까지 내줄 때까지 버텼는데요. 이번에는 좀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트렌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중기 바닥이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사인을 내드릴 텐데요. 지금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 체크 포인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하고 애플 컴퓨터 241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물 매매 동향, 삼성전자의 등락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차트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차트로 시황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차트 이론 갖고는 절대로 못 봅니다.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제 차트 갖고 시장 본 적 있나요? 수급 갖고 보지 않았습니까? 차트는 정말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릴 뿐이지 차트 이론 가지고 뭐 어디가 고점이다 어디가 저점이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맞아요. 그래서 해외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차트 이론이 아직까지 적용되는 게 바로 미국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다우존스하고 애플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요.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 이제 딱 보시는 것처럼 241선이 이탈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과연 241선이 계속 이렇게 지지가 될지 아니면 이탈이 될지 이걸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플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41선이 장렬하게 이탈이 됐죠. 네,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회복하고 이제 어제 다시 올라가줬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우존스하고 애플컴퓨터하고 둘 다 241선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세요. 둘 다 이탈이 됐다. 부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어떻게 나오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2월 특징과 업종 테마주 시나리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11월이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간단합니다.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수는 작은 큰 반등이 이제 반복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비익빈 부익부 수익 차별화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씩 하락하다가 한 번에 크게 반등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쭉 조금씩 하락하다가 한 번씩 크게 반등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이 반복되는데 역시 중기 추세 하락이다 볼 수 있겠고 수익 차별화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좀 먹을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선 이상에서만 순환매를 시도하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는데 할 만한 게 대선 관련주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19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삼성전자 등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도 궁금한데요. 주식 비중 설명해 주시죠. 네, 1900선 이상에서는 25에서 50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활발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1900이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0에서 25%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좀 비중이 되겠다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전업들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대선 핵심 테마주 대응 전략인데요. 자, 정치인 관련주는요. 문재인은 단기와 중기 양쪽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박근혜는 중기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개는 같이 한번 움직여줘도 큰 무리는 없겠다. 다만 많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할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으로 아무리 많아도 1,000만 원 이하만 들어가다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재인 박근혜 양쪽 테마주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N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초순까지는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SNS 관련주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신고왕 테마주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정 시에는 눌림목 매수가 적당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앞으로 인터넷 증권 방송을 이제 무료 방송하게 되겠는데요.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평택촌놈 사이트와 서울경제TV 양쪽에서 제가 순환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에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만큼 이상 급등 현상이 심각했었는데 안철수 원장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어제 안랩을 비롯한 관련 종목들 줄줄이 급락세가 이어졌어요.
451일간 계속된 정치 테마 드라마의 결과는 네.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편승에 한탕을 노렸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아야 했고 그 후유증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안철수 테마주의 대표 종목인 안랩의 얘기입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지난해 9월 1일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소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안랩은 주가가 3만 원대에 머물렀던 평범한 코스닥 시장 정보기술 보안 종목 가운데 하나였지만 안 원장이 출마 소식에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급등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후 안 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안랩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안랩의 주가는 올 1월 3일 장중 16만 7천 원을 넘어섰고 1월 4일에는 15만 9,9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최고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반면 무한정 계속될 것 같았던 안랩의 상승세는 그러나 오래지 않아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9월 19일 안전 후보의 대선 출마 소식은 투기 세력의 차익 실현을 부리며 안랩의 주가를 빠르게 끌어내렸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10만 원대에 있던 주가는 그의 출마 선언 이후 불과 이틀 만에 10만 원 선으로 미끄러졌고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던 이달 15일에는 5만 원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3일 전격적인 후보의 사퇴는 안랩의 주가를 드라마가 시작되기 직전인 3만 5,250원으로 되돌려 놓으며 끝을 맺었습니다. 네, 마치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하는 움직임인데요. 이 다른 안철수 테마 종목은 어땠는지 그리고 박근혜나 문재인 관련주 표정도 궁금합니다. 안 원장이 후보 사퇴에 그동안 안철수 테마 종목으로 꼽히며 이상급등을 보였던 종목들도 안랩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써니전자의 경우 지난해 4월 1,000원가량 거래되다 올 8월 1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다시 2,000원 선으로 주저앉았고 미래산업도 지난 9월 한때 주가가 2,000원 선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300원대 동전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외에 안철수 테마 종목으로 꼽히던 곳들도 내리막길을 걸으며 현재 주가가 지난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안 원장이 후보에 사퇴하자 26일 박근혜와 문재인 등 정치 테마 종목들은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다시 이상급등 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불황이라는 단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런 여파로 결혼조차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지난 9월 혼인신고 건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9월 혼인 건수는 1만 9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가량 감소했습니다. 결혼 건수가 2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9월은 추석이 포함되거나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결혼 건수가 줄고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늦어져 혼인 건수가 적게 짓게 되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올해의 경우 추석뿐 아니라 경기 침체가 9월 혼인 건수의 감소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혼인 건수 증감률은 전월 동월 대비 5월 마이너스 3%, 6월 마이너스 6.8%, 7월 3.8%, 8월 마이너스 9.3%를 기록하다가 9월에는 마침내 두 자릿수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불황이 되면 복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마련이죠. 경기가 어려우니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인데요. 로또 복권 발행 10년 어떤 기록을 낳았습니까? 로또 복권이 국내에서 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3천 명이 육박하는 1등 당첨자가 평균 21억 4천만 원의 돈벼락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로또 복권에 당첨된 1등 당첨자는 모두 2,956명이며 이들은 총 6조 3,363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역대 1등 최고 당첨액은 407억 2천만 원, 최저 당첨액은 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로또 1등은 조상 꿈을 꾼 뒤 복권을 구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1등 당첨자 꿈에는 조상 꿈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어 재물 관련 꿈과 돼지 등 행운의 동물 꿈, 물불이 나오는 꿈, 숫자 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한 명이 1억 천금을 꿈꾸며 로또에 들인 비용은 지난 10년간 총 73만 4,518원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로또 열풍을 다시 일으킨 건 글로벌 금융위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였는데요. 1인당 복권 구입액은 2008년 바닥을 찍은 뒤 증가세로 돌아섰더니 지난해 7만 1,659억 원, 올해는 7만 1,001원 등 2,000원 이후 다시 7만 원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서울시가 턴키 방식 입찰을 건설업계 담합, 비리 원인으로 보고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대형 공사 발주에 적용해오던 턴키 방식 입찰을 폐지합니다. 턴키 발주가 그동안 건설업계의 단합 비리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이를 설계와 시공 등 분리 입찰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26일 300억 이상 대형 공사 등에 적용해온 턴키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이날 중앙청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도 개최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날 올해 신용카드사와 선물회사 영업실적을 발표합니다. 3, 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 쇼핑 동향도 이날 공개됩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하는 금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국민평축원 참배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유세단 발족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